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하면서 참 느낀 게, 야, 이번에 진짜 행정법을 원 없이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기출문제 한 지가 7월, 8월인가요? 그죠? 7월, 8월쯤에 기출문제 했고, 이제는 이제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또 행정법 사실 실전에 가깝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엑기스 우리 그때 교재는 일단 안 바꾸는 게 원칙이고요. 이 교재로 다시 한번 쭉 훑고 이거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훑고 6회로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회 이렇게 해서 훑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케이스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변시 모의고사 문제인데. 요거를 문제가 여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013년 문제거든요. 맨 처음에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문제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걸로 기출문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좀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최근 우리 문제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변시 기출문제는 제가 봤어도 모의고사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우리 최근의 경향, 그 수권 법률에 대한 위임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나온 문제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걸 한번 또 훑는 계기가 돼서 아주 또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아마 한번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필세 준비 들어가고 1차 준비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그게 한 두세 달? 그죠? 11월부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또, 일단은 어쨌든 행정법은 앞으로 한두 번? 그죠? 많아야 두세 번입니다. 세 번? 그래서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지만은 특히 더 기존의 행정법 이론을 좀 더 두껍게 좀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그 다른 행정쟁송이라든가 이 노무서 쪽에 직렬이 다 이렇게 이제 달라져도 기출문제 패턴이 나중에 보면 유사해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새 또 행정법의 또 최신 경향이 그 행정쟁송에서 그 민사 소송 문제 있죠. 이쪽을 또 이상하게 행정법 교수들이 또 욕심을 내는지 어쩐지 이쪽을 또 손을 대기 시작하네. 이미 노무사 쪽에서는 깊이 진행돼 있었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 그쪽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또 이게 유사한 게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쟁송에서 제가 저번에 그냥 막 넘어갔었던 그 소송의 이송이라든가 제3자 소송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취소 판결 제3자요라든가 이렇게 소송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내용들 행정법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거기를 조금 보강을 해야겠어요.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론을 보강을 하고 그죠? 여러분 안에서의 보강입니다. 무슨 뭐 무너진 걸 보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더 두껍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 물론 항상 우리 케이스랑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 내용을 좀 더 단단히, 그죠? 요걸 좀 더 단단히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케이스화 시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로. 그래서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는 뭐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는 이미 저번에 기출문제 풀어봤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하는 거는 또 시험 직전에 우리가 또 기출문제 또 따로 다시 봐야 됩니다. 그죠? 뭐 기출문제 그때 보셨죠? 그죠? 기출문제를 다시 이걸 언제 마지막 보냐면, 기출문제는 나중에 시험이 실제로 우리 4월 말, 5월 초제, 그죠? 4월 말에 아마 내년에도 볼 것 같은데, 4월 말 직전에 이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기출문제 항상 직전이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 행정법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한 두 번 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직렬을 좀 넓히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행시 쪽, 직렬로 가는 게 있고, 근데 행시 쪽 직렬을 우리가 좀 그동안 쭉 풀어왔던 게 다 행시 쪽 직렬이었고, 그 다음에 법행 기출했고,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오늘 이번에 할 수 있는 변시 쪽 파트.
그래서 변시 쪽 파트가 문제가 좋아요. 변시 쪽 파트가 문제가 기본적이면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쉬운 걸 굳이 풀게 하나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모의고사 쪽도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파트에서 나오되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시사적인 것도 좀 담고 있고 그래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직렬은 뭐 행시밖에 없죠. 행시 쪽 문제하고 사시 쪽 문제는 풀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변시 쪽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은 뭐 그 직전에 이제 하는 게 기출문제, 법행 기출문제하고 최신 판례.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시험 직전에 완성되는 건데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최신 판례는 여러분이 딱 보았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다 하고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그 최신 판례도 항상 당연히 행정법이니까 그 기본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알고 최신 판례를 알아야 이걸 빨리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신 판례 연구해도 사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빛에 넘어가냐 마냐 이것도 지금 마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내버려 두고 지금은 일단 그죠? 넓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넓히는 과정으로 갔다가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좁히는 과정으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2차가 본격적으로 닥칠 때는 넓히면 안 돼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좁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넓힐 만큼 넓혔다가 유연하게 그죠? 사고나 생각을 좀 유연하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당연히 이번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강. 그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번에는 좀 빠른 속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 빠른 속도로 나간다는 뜻은 결국 개념하고 판례입니다. 학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물론 행정법에서 학설 빼고 학설이 나오는 몇 군데가 있죠. 그죠? 그거 우리가 뭐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든가 행정입법에서 그런 것만 학설 몇 개 중요한 게 있고 지금은 이제 전부 당연히 개념하고 판례. 판례는 아냐 모르냐 그죠? 아냐 모르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알아도 어떻게 줄이느냐 요렇게 요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써봐야 되는 게 그건데 오늘은 이 지금 기출문제 이거 오늘 이게 2013년도 3회분이거든요. 1년치에 1년치.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어버버버 이래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2013년도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이때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에 적응 못한다는 걸 출제자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되 이제 점점 맞아면 안 내던 쪽으로 또 내기 시작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6일 동안 6회 동안 우리가 할 때인데 최대한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매운맛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일단 중요한 건 오늘 기본 이론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 또 다른 공부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죠? 그죠? 저야 뭐 오랜만에 못 뵙지만 여러분들은 기존에 계속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법 쪽도 계속 공부하시는 탄력을 받아서 행정법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행정법 통치라든가 그죠? 행정 이론 행위 이론까지 그죠? 여기까지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한 2교시는 그렇게 진행하고 1교시, 2교시는 이론 중심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당연히 제 강의는 항상 그죠? 아침에 시험 살짝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거 하는 것 중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다른 과목도 이제 아직도 시험 안 보나요? 다른 과목? 아직 안 봐요? 미쳤구만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봐? 이 양반들이 지금 미쳤다. 이건 오바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다른 과목도 이제 빨리빨리 슬슬 시작하셔야 할 텐데. 왜냐하면 행시라고 생각해보세요. 행시 쪽도 보면 1년 전에 순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2차 과목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벌써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쓰는 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혼자 나만 쓰니까 이거 왠지 외롭네. 그죠? 근데 여기서 써보는 거지 결국 다른 과목도 똑같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자자 생각하시고 그거는 제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빨리 쓸 줄 알아야 나중에 잘 쓰게 돼요.
쓰게 되는 거는 갑자기 닥쳤을 때 잘 쓸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그건 천재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으니까. 공부하면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보면 그 천재라는 개념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천재는 필요 없습니다. 예, 둔재가 필요해요. 둔재가. 예. 끊임없는 연습. 예. 자, 그럼 오늘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볼 때 좀 봤지만 뭐 이제 빠지는 거 없이 그냥 개념.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은 개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행정법 오랜만에 하니까 처음에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정도 약간 빡빡할 텐데 케이스 푸는 방법도 중간중간 좀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갈게요. 자, 뭐 시험 문제가 일단 통치행위가 나왔다. 뭐 통치행위 나올 확률은 거의 뭐 0.1%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등급을 나눈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통치행위는 거의 뭐 C 마이너 정도 됩니다. C 마이너.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통치행위 의 정도만 쓰시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통치행위 의 여러분이 한번 되뇌어 보세요. 속으로. 의가 지금 두 줄 나오죠. 모든 의는 보통 한 줄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줄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4의 국가 작용으로서, 자, 여긴 제가 그때 할 때도 버렸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서술로 오니까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법부 주제에. 그죠? 사법부 주제에 어떻게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통치행위.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는 학설이 들어가는데 이 학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판례 보시면은 통치행위가 어떤 게 있냐 도대체. 대법원 판례 나오죠.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라든가 뭐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 근데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는 서운은 통치행위성을 인정하는데 서운 취소는 또 통치행위성을 부정합니다. 이거 이제 객관식용인데, 이거 행정부도 객관식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죠? 대법원 이제 요렇게 받고, 그리고 또 예외가 자꾸 대법원 판례는 웬만하면 통치행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박지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 송금한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결국 박지원 장관이 깜빵 갔었죠. 그때 당시에. 헌재결정내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게 뭐죠? 금융실명제. 그죠? 금융실명제는 뭐라고 했어요? 헌재가. 세 번째 줄. 심사하겠다. 이랬죠. 헌재가 막 왔다 갔다 해. 심사하겠다. 사법부가. 그 다음에 이라크 파기병원.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런 건 또 심사 안 한다고 그랬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요거는 아예 조문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통치행위는 딱 그거. 의, 판례. 이렇게. 그죠? 의, 판례.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학설까지는. 학설하면 또 너무 양이 많아서 볼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면 마무리 지어야죠. 자, 그럼 여러분들 통치행위 인정해 말어. 그죠? 항상 우리는 이제 결론까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아, 통치행위 이거니까 끝. 이게 아니라 통치행위를 인정해 말아요. 헌재 입장은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그때 다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 왜 결론을 당신이 정해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여러분도 아 나는 저 의견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저랑 이렇게 난상 토론하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의사권이 저한테만 있으니까 지금 의사발언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받을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계약. 공공계약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공공계약은 의의만 볼게요. 그죠? 빼놓고 하면 왠지 불안하니까. 그래서 공공계약은 최근에 우리 공법상 계약이 법행에서 단문으로 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단문은 이제 당연히 안 나오지만 공법상 계약이나 혹시 공공계약 이런 거 애들 의의가 뭐냐 이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계약 말 그대로 의의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는 우월적인 지위죠. 그죠? 근데 마치 사법처럼 일방 당사자가 돼서 그 이제 법률이 두 개가 있어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경우를 예정한 법률들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항상 행정법은 쉽게 예를 들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컴퓨터 사는 거. 그죠? 그런 게 일방 당사자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근데 근거가 있어야겠죠. 행정행위 모든 행정행위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법률 유보 원칙 때문에. 그래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유보하여 물품 구매 계약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 즉 이게 공공계약이다. 공공계약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공적인 주체, 그 주체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계약은 계약인데 일반 사인이 하면 굳이 사인계약이라고 안 하죠. 그냥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공법상 단체가 하니까 공공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뉘는 게 뭐예요? 주체가 달라지는구나. 성질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는 달라지되 성질은 같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밑에 성격이. 사법상 계약이다. 그죠? 사법상 계약. 그게 판례입니다. 2번. 자,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개념 판례. 개념 판례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시 책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의의가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뜻은 결국 사법상 계약이구나. 자기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항상 누가 도와주죠? 판례. 그죠?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결국 판례. 나머지 3번, 4번 뭐예요? 3, 4, 5, 6. 이건 모르겠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근데 여기 다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 제목만 봅시다. 그러면. 그죠? 낙찰 적격 세부심사 기준의 법적 성격.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판례가 이미 여기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끝이 조치로 끝났죠. 조치. 그죠? 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를 보도 이것도 사법행위다. 사법행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이것이 이제 처분입니다. 그죠? 이것이 처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특이한 게 나온다면 6번 정도겠네요. 그죠? 다른 건 다 그냥 공법상 공공계약이니까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전부 몰아갔는데 5번은 행정처분이더라. 처분. 왜요? 강제성이 들어가 있잖아. 입찰 참가 제한이죠. 제한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너 입찰 오지 마 이랬으니까 왜냐하면 담합이나 이런 거에 걸렸었나 봐.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다면 그건 사법상 계약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행정 처분. 기억나시죠? 우리 처분의 법적 성격 소송법 2조 1항 1호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2조 1항 1호를 보시면서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쓸 때고 처분 나오면 일단 여러분 생각하기에 강제성. 그죠? 그거 꼭 머리 두세요. 강제성, 일방성. 그게 행정 처분입니다. 강제성, 일방성. 예, 공공계약은 저번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한 개 우리 법률유보 원칙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죠? 행정법 이제 감을 좀 술술 살리세요. 법률유보 원칙은, 최근에 계속 뜨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일정 행정 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행해져야 한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우리한테 하는데, 지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유보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국가 예산이 고3 무상교육 예산이 9,500억인데 50억으로 깎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9,500억인데 50억으로 깎였어요. 그러면 행정부가 그렇게 하면은 고3 부모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반박이 이거예요. 법률유보 원칙. 너 법대로 했냐 이거죠. 그죠? 무상교육법이란 게 있는데 교육법에 근거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깎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걸리죠 법에. 그죠? 아니 법이 당장에 있는데 마음대로 행정부가 깎으면 돼요? 입법부의 허락을 받거나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법률유보 원칙. 그죠? 그래서 행정부가 만약에 이상한 걸 한다. 그럼 전부 근거 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우리 이 법이 근거법이 막 무시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엉망진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대표적인 게 그냥 법률유보 원칙에 바로 걸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유보는 뭐 무슨 뜻이요? 유보. 유보가 이거죠, 이거. 머물 유자에. 옛날에 이걸로 막 이렇게 한자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 유보. 이게 뭐뭐에 근거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근거한. 유보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스스로 쓰이는데 여기는 근거한. 기억해 두세요.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쉽게 들어갑시다. 적용 범위는 뭐, 그다음 3번. 우리 오늘 시험 케이스에도 나오지만 의외 유보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의외 유보 원칙. 법률 유보에서 법률을 의회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죠?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법률은 의회가 만들죠. 국회가. 그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굳이 의회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법률 유보 이러면 보통 이제 법률에서 만들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입법에 의해 근거하거나 왜냐하면 결국 행정행위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근거는 꼭 얘일 필요는 없죠. 그죠? 얘가 얘한테 시켜서 이거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법에서 다이렉트로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입법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유보의 이제 넓은 광의의 법률유보인데 의회유보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딱 보이죠. 이건 의회고 이건 행정부잖아. 그러니까 의회유보는 이 둘 중에 딱 찍어서 이거에 근거해라 이 말이에요. 행정부 손대지 마. 행정입법 필요 없어. 우리는 오로지 의회가 하겠다. 이게 의회유보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의회유보 뜻 보세요. 굵은 글씨 두 번째 줄.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뭐 국회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같은 것도 대표적인 기본권이죠. 교육 기본권이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이게 의회유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유보 원칙 하나 외우시고 그 중에 의회유보 원칙 외우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밑에 대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법의 노조 통보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근 거네? 2020년 그죠? 2020년 그래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이 시행령이잖아. 그죠? 그럼 행정부가 만들었죠? 행정부에 만든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내린 거예요. 너희놈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규정했구나. 니들 때문에 노동 3권에 본질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의회 유보 원칙에 반한다. 무효 이렇게 때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도 보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지금 우리가 막 기출문제 패턴으로 쫙 줄여놨다가 다시 지금 약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나 저거 행정법 저번에 할 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넓혔다 좁혔다 이럴 때 이번에 아주 그냥 기회가 많어. 제가 굉장히 지금 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예전에는 강의하고 싶어도 2번, 1년에 진짜 2번이 끝났어요. 그리고 행정법 전사들을 풀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풀고 와라. 그럼 다 꽈락 먹고 들어오니까 이제 쉽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원칙. 여기서부터 이제 통으로 묶어볼까요?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그죠? 이건 이제 4대 원칙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갔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언제 써먹어요? 법률 유보라고 했으니까 법에 근거해야지. 법률 유보. 그죠? 대전제는 법률 유보인데 원래 이 법률 유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행정법은 항상 마무리가 뭘로 끝나냐면 처분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행정부가 하는 행위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위법이에요? 그럴 순 없죠. 그죠?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바로 위법은 아니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예전으로 치면 민법으로 치면 조리 같은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리. 그죠? 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우리 대법률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리에 생각했던 게 이게 4대 원칙이에요. 이게. 그죠? 그게 4대 원칙이 바로 비례 원칙 뭐 이런 거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기로 올라갔죠. 뭐 때문에? 행정기본법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본법 덕분에 얘네들이 지위가 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4대 원칙을 쓸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근거법을 찾아서 적시해 주셔야 돼요. 요새 이 행정기본법은 요건 아주 요새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조,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법조문 받았을 때 조문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거. 근거법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럼 4대 원칙 뭡니까? 비례 원칙부터 들어가죠. 비례 원칙은 당연히 의의 쓰셔야죠. 의의. 그죠? 의의 어떻게 써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별로 원칙 정의로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왜? 비례를 풀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원칙에 대한 의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드문 예외다. 그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시험장관 비례 원칙 쓰면 목적 수단이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뭐 여러분이 떠올 것도 없죠. 왜? 행정기본 10조에 있으니까. 응? 기본법 행정기본 한 번만 찾아보고 합시다. 행정기본법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법정 가지고 없으신 분은 앱으로 가서 그죠?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행정기본법 치세요. 행정기본. 예전에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좋아. 예전에 찾아놓은 것이 그냥 바로 툭툭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조 보시면 비례 원칙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의의가 안 나와. 그죠? 의의가 안 나와. 조문에 의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의가 유추가 되는 게 있고 그냥 딱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그죠? 10조 해가지고 그냥 비례 원칙하고 의의가 없죠. 그 의의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적용 범위는 이 4대 원칙은 주로 언제 써먹냐? 거기 꼭 체크해 주세요. 재량권의 통제 원리. 재량권의 통제 원리. 우리가 재량행위라고 그러죠. 그죠? 행정청의 행위를.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인데 기속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기속이란 말이 우리 법학에서는 기속이라는 용어가 우리 실생활에서 구속이라는 얘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널 기속하마.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재량권의 통제 원리. 그리고 적필상. 적필상은 다행히 조문에 있죠. 1호, 2호, 3호. 그죠? 적필상. 그래서 조문집에다 1, 2, 5, 3호 해가지고 적필상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이건 문제 헌법에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죠? 헌법에서 우리 목적의 정당성 빼고 나머지가 이 행정법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목적의 정당성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나머지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거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적필상이라고 부릅니다. 적필상. 실제 기출문제, 실제 케이스를 풀 때는 뭐가 문제가 돼요? 실제 케이스를 풀 때는 적필은 쓸 일이 별로 없다니까. 마지막에 상당성 원칙에서 케이스가 풀립니다. 상당성 원칙에서.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하는데 사실은 판례가 이걸 해놨어.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위반의 효과는 딱 한 번만 설명합니다. 왜? 나머지 4대 원칙이 위반의 효과가 둘 다 전부 똑같습니다. 그죠? 원칙이 다 똑같으니까 효과, 법적 효과 다 똑같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거 가로쳐 놓으라고 그랬죠.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경우. 그거 1번이에요. 그게. 그거 가로쳐 놓으세요.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명령이 비례원칙 위반한 경우. 두 번째 줄은 약간 설명이 들어가야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위법성을 따지려면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위법성을 따지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법에 위반되느냐. 그게 지금 1번이란 말이에요. 처분이 법에 위반되느냐. 비례원칙 위반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법에 위반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행정입법도 법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얘도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 돼요. 근데 처분이 만약에 행정입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가 좀 애매해지는데, 얘를 이때는 이제 이 법의 영역으로 넣냐 마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두 가지가 나오죠.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따라서 처분이 행정입법을 어겼다는 요렇게 두 개 나뉘기 때문에 여기를 어겨야 위법이 되는 거고. 왜냐면 얘는 법규명령은 거의 법에 근사한 거니까. 처분이 행정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위법이 아닙니다. 그죠? 요건 좀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래서 요게 종종 나오잖아요. 종종. 행정규칙을 어겼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이건 위법이 아니에요. 왜? 얘가 법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위법이 됩니까? 얘는 성질이 뭘로 결론나요?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성질이 나중에 법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개념이 뒤에 가면 복잡하게 나와요. 미리 지금 예방주사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 들어가는. 행정법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 풀고 막 했으니까 좀 잘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다시 또 이론 들어가면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예. 거의 민법 우리 조문파듯이 파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저도 할 일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반의 효과 다시 한번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네, 재량권이 걸리죠. 보통 비례원칙은 걸리는 게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탈을 빼놨는데 일탈 남용이 돼요. 일탈 남용. 일탈 남용은 두 가지죠. 일탈은 밖에서 어기는 거고 남용은 안에서 어기는 거. 그래서 일탈인지 남용인지 구분이 잘 안 되면 그냥 두 개를 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왜 취소나 무효예요? 위법성의 효과는 두 개죠. 위법성의 효과는 두 개입니다. 무효, 정도가 심하면 무효고, 그죠? 법에 위반되는 정도가 심하면 무효고, 심하지 않으면 취소죠. 그죠? 그걸 가르는 기준은 중대 명백설. 첫 시간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여러분 몇 번 했잖아, 지금. 그죠? 제가 마음껏 지금 행정법적인, 내용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하나씩 던졌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데까지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몇 번 하면 금방이야. 행정법 처음에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넘어가면 문제 없어요. 민법화 시키자 이 말이에요. 민법화 시키자. 여러분 상당히 민법은 막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1차에 민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민법도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죠? 지금도 매일 민법 하시죠. 그죠? 민법 매일 보시고. 행정법, 형법, 형소, 민소는 이제 그때 하시고, 민법 매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비례원칙 위반하면. 그죠? 이게 행정입법입니다. 명령 위에다가 행정입법 써놓으세요. 행정입법. 명령이 비례원칙 위반되면,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 행정입법은 취소효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가 없어요. 왜요? 얘는 행정입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드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입니다. 얘는 처분이니까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는 딱 누구 하나만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무효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얘는 취소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무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조지면 다 조지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얘는 취소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왜? 법은 누구만을 위한 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을 위한 법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취소가 없어요. 취소가 없고 여기만 무효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만. 구체적인 애만 무효 취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기억해 두세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는 이제 지금 네 줄은 뭐냐면 우리가 위반의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제 방법. 쉽게 말하면 지금 구제 방법입니다.
그죠?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구제는 두 가지죠. 뭐 행쟁이냐, 그죠? 그 다음에 손해전보냐. 말을 어렵게 써. 손해전보가 뭐야, 그죠? 손해전보. 행정쟁성은 심판이나 소송으로 덤비라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손해전보는 손실보상이냐, 손해배상이냐. 두 가지 차이점은 적법한 공권 행사할 때는 손실이라 부르고 보상이라 부르죠. 그런데 위법한 국가행정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용어가 달라요. 보상이냐 배상이냐. 적법한 행위면 보상. 그죠? 위법한 행위면 배상입니다. 공무원이 와서 날 때렸어. 그럼 내가 걔한테 깽값 내라 해라. 뭐죠? 배상이 돼야죠. 배상. 걔가 날 정당하게 때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보상이 될 수 없어요.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손실보상은 얘기를 안 했죠. 왜요? 위법하니까. 비례원칙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으로만 간 겁니다. 구제방법 왜 보상이 빠졌지? 아이 처음부터 개념이 위법하다고 들어갔잖아. 위법하다고 들어갔으니까 배상만 쓴 겁니다. 배상만. 그죠? 굳이 만약에 저기 한다면 보상을 써도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제 방법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네 가지. 잘게 하면 네 가지, 크게 하면 두 가지. 모든 우리 케이스 문제는 뭘로 끝나요? 구제 방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그죠?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소송이 99%, 심판은 1%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하시고. 여기도 손해배상이 압도적이죠. 그죠? 손실보상 안 나오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법행에서 많이 나왔던 거. 토지보상. 이거잖아요. 보상이자 보상.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거기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수용이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대로 한 거니까 당연히 원주인한테 깽값을 줘라. 보상 아닙니까? 보상. 그죠? 어저께 뭐 보니까 원래 그 수용되는 데다가 가축을 키우면 보상을 훨씬 많이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쪽 흑염소랑 키우더라고 보니까 양평 그쪽에 요새 청문회 가끔씩 보는데 아주 재밌더라고. 야,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자, 그래서 비례원칙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죠, 여러분. 그죠? 무조건 막 케이스만 하겠다 이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이렇게 보시고 케이스를 보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다음 신뢰보원칙. 신뢰보원칙은 의. 이 12조의 의의가 있는지 보세요. 그렇죠. 기본법 12조 보세요. 이 의의가 있으면 안 외워도 되고 없으면 외우셔야 돼요. 자, 12조 신뢰보원칙 나오죠. 의의는 나와. 2항에 있는 거 아니냐. 2항은 이거는 실권의 법리입니다. 그죠? 신뢰보원칙 속의 원칙. 실권의 법리고. 그럼 이제 1항이 신뢰보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럼 행정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 예치를 우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다른 잘 쓴 사람이 여러분 점수를 빼갑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원칙 의의 보세요.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쉽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었어. 그런데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게 신뢰원칙입니다. 이것도 길어요? 그죠? 길면 그냥 행정청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고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 두 줄을 좀 섞었죠. 그죠? 말하듯이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쓰시면 돼요. 굳이 여긴대로 쓸 필요 없어. 표현이 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에다가 신경을 쓰셔야 돼. 왜? 시험장에서 믿을 건 의의하고 판례밖에 없으니까. 12조 너무 여기서는 믿을 수가 없네요. 그죠? 12조 그럼 뭔데? 12조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12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요건도 안 나왔잖아. 요건 우리 공책 신반 기억나시죠? 공적인 견해 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행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한 행위를 행정청이 했어야 되고 공책 신뢰했어야 되고 그죠? 공책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참 귀책 사유 공, 책, 신, 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공책, 신반. 두 문자를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과목을 전부 두 문자로 한 책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출처는 이제 서울대 스터디반. 그래서 만든 사람이 한순간에 스타가 된 적이 있어요. 약 2년간.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죠. 왜? 남이 만든 두 문자는 나한테는 효력이 없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주 저도 몇 개만 합니다. 몇 개만. 공책 신반.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사기치면 안 되죠. 그죠? 국가를 상대로 내가 사기치면 안 되니까 나에겐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뢰를 했는데, 신뢰에 따른 행위. 여기 3번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신뢰에 따른 돈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이제 늘 예를 들었던 거, 심야에 전기를, 보일러를 돌리면 반값만 받겠다. 그래서 600만 원을 주고 기계를 샀는데 6개월 뒤에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나는 그냥 비싼 돈은 들인 거서 돈만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시험에 굳이 나오는 거 뭐만 나와요? 첫 번째 요건만 주야장창 나오더라.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 전화로 물어봤더니 과장이 거기는 토지보상구역이다. 거기는 무슨 구역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건축법, 건축행위를 해도 된다. 그래. 해도 된대, 거기는. 해도 돼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나중에 이제 집 지어놓고 났더니 띡 하고 뭐 나와요? 구청장이나 아니면 시장이라 할까요? 시장 명의로 과태료 처분이 날라오네. 이런 개똥 같은 놈들. 그죠?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내가 믿었죠. 그죠? 공적인 견해 표명. 얘가 했잖아, 얘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과장이 한 행동. 얘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그 처분 권한이 없는 애거든요. 얘는 실무자지 권한은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시장이. 그죠?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얘가 행사했으니까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왜 지가 알아서 하는 개인 행동이다. 믿은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주장해요? 네가 한 얘기 그게 바로 신뢰 원칙이다. 공적인 견해 표명에 있어서는 실무자의 견해가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무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그 실질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거를 다른 말로 실무자라고 하시면 돼요. 실무자. 케이스 푸는 방법이 이거는 항상 케이스는 당연히 누가 나와요? 정책 과장, 식목 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은 행위는 뭐가 돼요? 신뢰보 원칙 첫 번째 요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공적인 견해 표명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실질적 담당자가 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례를 써주시고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뢰보 원칙의 문제가 쫙 풀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온 적 있어요. 뭐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인데 이놈이 사기친 거야.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농장주도 아닌데 갑자기 흑염소를 풀어놓는다거나, 갑자기 막 식목을 막 해, 나무를 막, 유실수를 막 한 100그루씩. 이번에 LH공사에서 4년 전인가, 문재인 정권 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LH공사가 미리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는 걸 알고, 그 신도시상을 분할로 매수해서 그 담당자끼리,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한 10명 있다 그러면 10명이서 각자 땅을 요만큼씩 사. 그래서 거기다 막 유실수 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수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값까지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값은 어린 유실수를 사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큰 유실수를 대비해서 돈을 주니까 더 이득이죠. 그죠? 나무 그리고 한번 넣어놓고 냅두면 되잖아요. 뭐 나무가 쉽게 말라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물만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로 가져가는 돈이 뭐. 그 이번에도 얼마예요? 뭐 50매덕인데 420억까지 올라갔더만 이번에 보니까. 흑염소 몇 마리 풀었는데 420억까지 올라가더라. 야, 대단하다. 그죠? 수용에 대한 이거 대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책 사유, 사기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요한 거 신뢰보 원칙의 한계. 그러니까 신뢰보 원칙을 완성시켰어. 그럼 신뢰보 원칙이니까 무조건 돈 타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공익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신뢰를 침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이 있더라.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죠? 우리도 몰랐다. 그때는. 그게 신뢰보호의 한계입니다. 신뢰보호 한계 쉽게 생각하세요. 공익이
공익이 적당히 뛰어넘으면 안 돼요. 공익이 사익을 이만큼이나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되면 신뢰보 원칙으로 나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배상해 주면 되지. 보상해 주면 되지. 그죠? 보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위법, 이익, 경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권의 법리. 최근에 실권의 법리 이제 몇 번 나왔죠. 그죠? 다른 시험에서도. 저 실권의 법리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그 소멸시효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권리를 잃는 과정은 10년이 걸려. 근데 실권의 법리로 하면 5년이면 그 권리가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죠? 자, 의의 보면 알아요. 이건 다행히도 우리 그 12조의 2항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이거 의의 안 해오셔도 돼. 이건 조문에 있어. 야, 이거 신나죠, 그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뭐예요? 행사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동안? 장기간.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건 원래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는 짧아요. 소멸시효 10년이죠. 일반적인 거. 근데 한 6, 7년이면 이게 실권에 보면 이제 작용돼. 그래서 실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론. 이 사람의 권리가 실권 날아간단 말이에요. 실권. 그죠? 실권. 그래서 이 사람의 권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실권의 법리. 요건. 요건은 그냥 조문을 잘라서 붙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행사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어야 된다. 거당 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 또는 제3자. 단서에 있죠? 다만 제3자, 공익 또는 제3자 이걸 현재 해칠 우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의의 요건이 조문으로 해결돼. 이렇게 제일 우리가 바라는, 그죠? 근데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쓰니까.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얻어가는 점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다 이렇게 쓸 거니까. 이것도 못 쓰면 이제 얘는 떨어져야지. 그죠? 좀 가혹한 얘기지만. 자, 뒤에 판례. 이건 이건 실제로 케이스 풀 때 이걸로 들어가야죠. 그죠? 유명한 사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서 음주운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은 개인 택시를 물어야 돼. 그냥 음주운전이면 이미 날라갔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운전면허 1종, 2종 이게 있단 말이에요. 1종, 2종 이거. 택시니까 1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 취소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음주운전했는데 이걸 취소를 안 시켰어. 그죠? 그리고 몇 년? 3년. 이게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 그러면 이때는 실권이니까 뭐예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권은 그 취소 권한이에요. 취소 권한. 응? 택시 운전 권한이 아니고 택시 운전 권리가 아니고 취소 권한입니다. 취소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권은 취소권이에요. 취소권. 그죠?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의 권한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맞죠? 그 인정입니다. 인정이 동그라미. 3년 인정. 근데 이 사람은 1년 10개월이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받아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한 거예요. 깜빡했어. 그죠? 이랬을 때는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기서 취소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택시가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3년짜리는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실권 인정. 그 취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1년 10개월은 실권 부정. 그래서 얘는 미안하지만 늦었다 하면서 취소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좋다 말았죠? 좋다 말은 거고 이제 완전히 좋아하는 거고. 이걸 언제 써먹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실권의원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드는 거예요. 3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 1년 10개월의 경우에 이런 경우 있는데 현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근거해 봤을 때 취소가 된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판례를 소개해 줘야 점수를 잘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과 신뢰보건준제인데, 이건 우리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 이건데, 이거는 뭐 케이스로 나오기 좀 어렵고, 이건 이제 단문으로 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소급 적용 우리 헌법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소급은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 진정소급입법 같은 거 뭐예요? 친일파 국가 재산, 친일파 재산 몰수. 그죠? 친일파 재산 몰수는 소급이에요? 진정소급이에요? 부진정소급이에요? 친일파 재산은 이미 이때 뭐예요? 중요한 용어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완성이죠. 완성. 소급표 문제에서는 완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이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죠? 친일파 재산 어떻게 할지. 왜냐면 이때는 일제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야 해서 얘들 재산을 뺏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소급시켰으니까 이걸 우리가 진정소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진정소급. 그래서 진정소급 원칙이 어떻게 돼요? 그럼 법치주의가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 우리 헌법 배웠죠. 4가지 예외. 4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공익이 압도적으로 사익을 우선하면 이때는 예외가 된다. 이게 친일파 재산이 공익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친일파 재산의 경우에는 진정소급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은요. 시작을 이때 했어. 여러분이 공무원 연금 보고 공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공부 시작으로 안 돼요. 공부 시작은 아직 권리가 없습니다. 합격해야 돼, 합격. 합격해서 여러분이 공무원 됐어. 근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연금이 원래 옛날에 연금 얼마였어요? 15년, 10년, 20년 하면은 월 300. 그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월 300이라면 공무원한테 맞아요. 제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너 연금 나중에 얼마 받냐 그랬더니 뭐 100 얼마 받는다고 그러죠. 150 정도 받는다 칩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줄었죠. 얘가 억울하잖아. 난 300을 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150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때 시작했으니까 이 법이 얘한테는 당연히 아직 얘가 안 관뒀죠. 중간에 관둬야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현재 공무원 생활 중이니까 현재 진행 중이니까 뭐예요? 완성이 안 됐죠. 그죠? 완성이 안 됐잖아.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얘한테 소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급이 아니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가짜. 가짜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그래? 부진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급은, 부진정 소급은 소급이 아닙니다. 얘는 소급이 아니에요. 시작을 이때 한 거지. 이건 소급이 아니에요. 얘한테 지금 현재 지금 공무원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소급이 되는 건데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부르고 부진정 소급은 당연히 원칙이 뭐예요? 아니 당연히 현재 하는 애한테 적용되는 건 법학상으로 당연한 거 되죠. 그죠? 그죠? 예외적으로 너무 국가를 믿었어. 그죠? 공무원 시작도 너 나중에 300 보장해 줄게라고 확실히 믿고 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만 얘한테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XO, OX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은 원래 원칙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적용된다. 이 원칙 5라는 말이 뭐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진정 소급은. 그래서 문제가 굳이 나온다면 뭐 이거 나올지 이걸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부진정 소급.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부진정 소급. 근데 이거는 케이스로는 잘 안 내더라고. 진정 부진정은요. 객관식으로는 잘 나와. 근데 이게 케이스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케이스로는 안 나와. 잘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되지. 잘 안 나옵니다. 괜히 또 이랬다가 나오면 목 졸리니까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 하고 부당일부. 자기구속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지금 벌써. 네. 자기구속 원칙은 이제 요새 그 평등의 원칙으로 조문이 나오죠. 그래서 조문에 구조 보세요. 구조. 아니 자기구속으로 안 나오고 왜 구조로 저 평등 원칙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구조. 행정정 합리적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 안 된다. 이거 헌법 아니에요? 그죠? 헌법인데 이거. 그럼 자기 구속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구속을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기 구속 외우세요. 그래서 자기 구속 뭐
행정처의 상대방에 대해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 쉽게 하세요. 동종사안 동일 결정. 동종사안에 있어서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 뭐 제3자고 나발이고 하지 빼고 동종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당하는 것. 그래서 얘 항상 기억에 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구속 원칙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얘가 식당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행정청인데 A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싶어서 식당 영업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한테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줬어. 그래 B가 친구야. A가 어떻게 해서 허가받았다는 걸 알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얘랑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근데 얘는 불어. 응? 얘는 백 요리사. 얘는 흑 요리사. 그래, 어제 흑백 요리사 다운받아놨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다운받아놨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해주는데 얘는 안 해줘.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동일 뭐죠? 동종사안 동일 결정입니다. 동종사안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은 바뀌죠. 사람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 동종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결정을 제3자에게 할 것. 제3자가 기억 안 나도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뭐 얘가 처음이야. 얘가 처음. 그러니까 앞에 뭐가 없어요. 아 선례가 없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학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선례, 필요설, 불효설이 나옵니다. 자기구속 원칙.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는 A, B가 있었죠. 얘 A야. A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런 허가를 받으러 올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시오. 널 뭘 믿고 하냐. 그죠? 그래서 판례는 뭐냐. 판례는 항상 뭔가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판례는 선례가 없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례 필요설입니다. 선례 필요설. 당연히 뭐 다솔은 선례 불효설을 갈 수도 있고 불효설. 그래서 A한테 허가를 내줘라. 이건 뭐예요? 선례 불효설. 그죠? 왜냐면 얘가 그럼 모든 선례 필요설은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희생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 항상 일수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 선례 필요설이냐 불효설이냐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히 나도 뭐로 가야 돼요? 웬만하면 판례 따라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판례 따라가. 왜? 판례를 따라가면 판례 논지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판례를 안 따라가면 내 논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세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수석이 됩니다. 그죠? 난 수석에 욕심이 있다. 난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학설 판례 이런 거 쓸 때 조금 더 재밌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10개 정도 해보면 이제 지칩니다. 아, 내가 수석감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판례로 쭉 따라가는. 예. 판례랑 다른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때만 하세요. 그때만.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똑같다 해서 선례 필요설 가지고 위반할 거 아까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 구속은 한계가 뭐가 있냐? 3번에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게 유명한 말이죠.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대우는 없다. 이겁니다.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대우는 없다. 이것도 예를 들었죠? 여기 신림천에 보면은 불법 주차, 천 옆에 불법 주차 많이 합니다. 1번, 2번, 3번이요. 이 사람이 한 거 보고 다 따라했죠. 근데 교통경찰과 이쪽에서 와. 이 사람이 막 차를 세웠어. 4번, 문 열고 딱 나가는데 교통경찰 얘부터 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 열받죠? 나 이 사람 보고 했다. 저 사람부터 떼라. 나만 떼지 마라. 그때 경찰관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에 있어서 평등 대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익 할 때 제가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그런 말 알지만 하지 못했죠. 왜? 주먹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과태료를 떼려면 굉장히 다들 울분에 차 있어요. 나 밥 먹다 왔다. 잠깐 주차시켜놨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담당하는 공익이 입장에서 몰래 떼고 도망가죠. 사진 딱 떼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때 이때 그래서 공익하면 제일 많이 한 게 도망을 되게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화나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화나거든요. 그죠? 난 4번인데 왜 얘부터 안 떼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상. 근데 이제 내가 당하는 입장이면 열받지. 그죠? 당하는 사람은 열받지.
불법에 있어서 평등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위반의 효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부당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우리 지금 하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오늘 항상 이게 문제다. 이게 또 너무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알아서 조절하고 1, 2교시 일단 행정부 통론 오늘 행정입법까지 1, 2교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게 케이스는 약간 하나만 할게 하나만. 케이스는 안 되겠어.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욕심 너무 많이 냈네 내가. 자 어쨌든 하여간 제가 조절해보고 오늘 하여간 첫날 해보고 이거 할 게 많은데 케이스가 오바다 그러면 케이스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채점할 때 하겠습니다. 이번에 6회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쫓기네요. 여러분들 의견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케이스를 아니다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캔 여러분한테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